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제 동유럽 계통의 문화에 영향을 커다랗게 주었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발달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가 서유럽 봉건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서유럽의 봉건 사회가 많이 발달하기 전에 먼저 로마의 전통을 나름대로 잘 간직을 해왔었던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이제 발달해 나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는 236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1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1번. 자,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적 특징을 보면 여기는 조금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별표 1개. 자, 먼저 비잔티움 제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황제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권한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이 동로마 제국,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비잔티움 제국이 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 되게 독특하게도 정교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의 권위자가 전부 다 황제가 전부 다 독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황제가 종교를 이제 나름대로 다스리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황제 교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 교황주의 빈칸에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황제 교황주의. 자, 동그라미 2번. 황제를 보좌하는 강력한 관료 체제를 정리합니다. 이 관료 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서 황제 그 모든 권력들이 이 관료 제도를 통해서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 쳐주세요. 황제를 보좌하는 강력한 관료 체제 정비.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당시에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게 이제 그 유럽의 지중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반도, 이탈리아, 그리고 이쪽이 프랑스고,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이 붙은 아프리카입니다.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여기에 있어요. 동서무역의 바로 중심지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문물들이 전부 다 여기를 통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중개무역하는 과정 중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세계 최대의 무역 도시로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빈칸에 적혔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로마 제국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서 이쪽을 서로마, 이쪽을 동로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서로마 지역의 경우에는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가 망한 이후 카롤루스 왕 황제가 서로마 제국의 대관식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스스로 선포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프랑크 왕국이지 실제로는 로마 제국이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살아나오면서 다만 이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힘이 많이 강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지역 그리고 한 이 정도 지역만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는.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기가 조금씩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유스타니누스 대제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전성기 별표 2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대에 옛 로마 제국 빈칸에 적혔습니다. 로마 제국 동그라미 1번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합니다. 즉 이 사람은 글쎄요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음모가 좀 많이 있기도 했었어요. 심지어는 경기장에서 반란을 일으킨 시민들에 의해서 황제자리에서 쫓겨날 뻔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약간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었던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를 라운드를 옆에서 잘 보필해 줬었던 사람이 그의 부인이었던 테오도라라고 하는 이제 왕비였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었던 시민들을 전부 다 일부에다 제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황제권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무작위로 해가지고서 강력하게 이 로마 제국에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강력한 이 관료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세금을 철저히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게르만족의 침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자 바로 이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서 이들의 힘이 되게 약화가 된 그 틈을 타가지고 영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로마 제국이 대략적으로 장악했었던 일부 지역 정도는 이때 당시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다 장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하게 옛날 로마 제국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 로마 제국이 차지했었던 영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옛 로마 제국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보다시피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지역에 또 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공평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으로 자체적인 법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로마법의 내용을 계승한 그리고 좀 더 최대한 공평하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살기 좋게 만들도록 하는 방식의 법인 로마법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편찬하게 되죠. 동그라미 2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다른 말로는 이것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한쪽으로 빼서 적어주세요. 바로 로마 대전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혹은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서는 당시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국민들의 그런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런 형태의 성당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랗게 이제 감명을 주는 그런 건축물이죠.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 소피아 성당. 성 소피아 성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 소피아 성당을 건설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강력했었던 동로마 제국의 영광을 라운드로 제압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새롭게 차지했던 영토의 대부분을 다시 다 뺏기게 돼요. 영향을 나중에 다 뺏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까지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그래도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비잔티움 제국. 그런데 요쯤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원래 로마에서 크리스트교를 인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크리스트교의 주관자가 누구였냐면은 교황이 아닙니다. 황제였습니다. 원래 황제였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전체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이제 크리스토교를 전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교구를 한 4개 정도를 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4개 중에서 3개는 이 동로마 제국이 차지했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서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로마입니다. 때문에 문제는 3개가 전부 다 동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국가가 갈렸잖아요. 국가가 갈리게 되니까는 당시에 동로마의 바로 종교에 대해서는 황제가 마음대로 주관 있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조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로마 교구의 경우에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딱히 타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이 아니죠. 로마의 주교였었던 로마의 대주교였었던 사람은 바로 이 새롭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저 게르만족들을 크리스트교로 교화를 시켜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크리스트교식으로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전부 다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않았었는데 딱 한 가지 먹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무지몽매한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신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굉장히 성스러운 바로 물건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로마의 대주교였었던 이제는 나중에 가서 이제 교황이 되는 사람이죠. 이 교황이 되는 바로 성직자들은 뭘 했었냐면 이 게르만족들에게 매번마다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기적을 원한다고 해서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뭘 하게 됐었냐면 바로 예수라든가 아니면은 성모 마리아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명의 그 성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성스러운 형태로 모양을 꾸밉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형태로 모양을 꾸민 다음에 그 게르만족들이 이걸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우리가 모신 신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게르만족들은 상당수가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성스럽게 생긴 그런 신이네요. 난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게르만족들을 이제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크리스교로 수용하는데 커다란 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크리스교의 교리에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동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크리스트교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로마 교구에서 시행하는 바로 포교의 방식이 예수의 형상이라든가 마리아의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성인들의 형상을 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예수나 마리아나 아니면 여러 명의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교리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문제가 바로 교황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성상을 만들면 안 되고 게르만족들에게 제대로 된 교리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로마 카톨릭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다음에 교황이 크리스교에 대해서 본질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성스러운 즉 성상 숭배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성상 숭배를 찬성했었던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바로 성상 숭배를 반대했었던 그리스 정교로 그때 당시에 크리스교 세계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3번 동서교회의 분열. 크리스교가 빈칸에 적겠습니다. 성상 숭배. 성상 숭배. 자, 성상 숭배에다가 박스 쳐주세요.
자, 이걸 계기로 자, 밑줄칩니다. 성상을 중시한 밑줄. 자, 로마의 가톨릭교. 로마의 가톨릭교에다 박스. 자, 그다음에 밑줄칩니다. 성상 숭배를 반대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밑줄. 자, 박스 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교는 당시에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것으로. 자, 그리고 이 그리스 정교는 독특하게도 당연히 그리스 정교의 교황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정교의 교황은 바로 좀 전에 설명했었죠? 바로 황제가 교황이 되는 겁니다. 황제 교황주의. 그에 따라 가지고서 그 지역의 지배자가 교황의 역할까지 다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 동로마 제국을 흠모했었던, 즉 비잔틴 제국을 흠모했었던 주변의 민족 중에서 슬라브족 계열에 해당하는 민족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그리스 정교는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도 이 비잔틴 제국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는 않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라 볼 수 있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 외에도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이 그리스 정교를 현재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잘 나갔었던 그래서 밑줄 칩니다. 밑줄 그리스 정교는 자, 향후 밑줄 슬라브족의 영향 밑줄. 동그라미 4번 쇠퇴 및 멸망에서는 자, 별표 1개 반. 자, 당시에 이 지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도 쳐들어오죠. 이슬람이 쳐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이집트 지역을 다 뺏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사실상 이 비잔틴 제국은 이 그리스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바로 소아시아 지역, 이 두 가지의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그 영향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뺏기게 됐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잠깐 위기도 있었지만 한때는 이쪽 지역까지 전부 다 점령을 당해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직접 공격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워낙 강력하게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른바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약간 좀 글쎄요 폭탄 같은 건 아닌데 바로 석유를 이용해 가지고서 불을 이제 내뿜는 그런 형태의 무기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의 군대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을 정말 장악을 한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주변 지역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민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황제가 전국을 군관구 위에 적혀있죠? 군관구로 나누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군관구로 나눈 다음에 그 군관구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그냥 공짜로 사실상 토지를 그냥 줘요. 일종의 토지를 주는 대신에 병사를 참여하게 하는 방식. 당나라의 균전제하고 약간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군관구제라고 하죠. 동그라미 1번 황제가 전국을 군관구로 나누고, 동그라미 2번 농민에게 군 복무를 조건으로, 동그라미 3번 토지를 주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영농. 자영농은 뭐냐면 스스로 농사를 져가지고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농사꾼들을 말합니다. 바로 토지를 주어서 이런 자영농을 대거 육상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토지를 준 대신에 병사가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군사력이 강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었던 이 비잔티움 제국, 하지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의 군대가 약화되려면, 그렇다면 뭐가 약화가 되면 됩니까? 바로 그 군대라 볼 수 있는
자영농이 약화가 되면 되겠죠. 일부 비잔틴 제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뭘 했냐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땅들을 독점하면서 원래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야 했던 땅들의 상당수를 이때 당시에 뺏어가지고서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이 갖게 되는 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땅을 뺏긴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불편 문제가 되거나 떠돌이가 되거나 하겠죠. 거기다 또 한 가지 그거만큼 군대의 숫자도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남 1번 바로 쇠퇴에서는 발표 하나 11세기 자영농 몰락. 동남 2번 그렇게 되면서 군사력도 약화됩니다. 동남이 2번 군사력 약화. 그 다음에 동남이 3번 수시로 이 당시에 이슬람 제국이 막 침공을 합니다. 이 아바스 왕조 이후에 바로 있었던 여러 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막 침공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점차 이제 땅을 뺏기면서 힘이 약화가 되게 됐었는데, 근데 중간에 바로 이제 새롭게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됐었던 알렉시우스 콤네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교황에게 이슬람 제국을 물리쳐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른바 서유럽 세계에서 대거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대규모의 십자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잔틴 제국에 독이 됩니다. 왜냐? 성지를 탈환해야 했었던 그 십자군이 4차 때는 성지를 탈환하는 게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동남이 4번 바로 십자군에게 일시적으로 수도를 함락당하기도 함. 최종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 비잔틴 제국은 한참 후긴 하지만 동서로마가 갈라진 이후부터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바로 이슬람 제국 중에 하나였었던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최종적으로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동남이 5번엔 문화에서는 바로 특징. 자, 별표 하나. 자, 실제로 이 비잔틴 제국은 첫 번째 있었던 지역 자체가 옛날 로마의 지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쪽 지역은 특히 그리스 지역을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도 나름대로 수용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쪽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장악을 했었던 고대 헬레니즘 시대 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 영역도 그 문화도 같이 수용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특징에다가 별표 하나를 쳐보면 동남 1번 로마의 문화에다가 동남 2번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라고 썼네요. 오타입니다. 문화입니다. 동남 2번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잔틴 제국의 종교였었던 바로 그리스 정교를 합친 독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경우에는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까지만 하더라도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썼는데 영역 자체가 그리스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바로 라틴어 대신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잔틴 제국의 경우에는 주로 동남 1번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고 동남 2번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상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그동안 쌓아놨었던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라든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일부는 이 비잔틴 제국이 흡수해가지고서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갔던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로마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것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유럽에서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가지고서 사실상 거의 암흑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 대거 로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로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비잔틴 제국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소장을 하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색들 같은 것을 대거 갖고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옛날에 대한 옛날 고대 유럽의 바로 생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어떻게 살았구나, 생각보다 꽤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문화생활을 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적인 부분에서는 웅장한 돔과 그 다음에 내부에는 모자이크 벽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프린트 앞페이지에 13페이지 보면 그때 당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었었던 성 소피아 성당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지붕을 보면은 커다랗게 둥근 형태로 이렇게 지붕을 씌워놨죠. 그런 형태의 지붕을 일컬어서 우리는 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맨 끝에 있는 4개의 뾰족 튀어나온 탑들은 후대에 이제 이슬람이 만든 그런 탑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무시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돔 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게가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비잔티움 제국의 그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다고 합니다. 벽이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창문을 쉽게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창문을 쉽게 낼 수가 없겠죠.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창문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되게 적지만, 적어서 좀 내부가 좀 어두운 편에 해당이 되지만, 바로 안쪽에다가는 뭘 만들어 놓냐면은 모자이크의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게 성스러운 그림 같은 것을 많이 그려놨다고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모자이크화의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 2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비탈레 성당의 벽화가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이 다음으로는 중세 유럽에 큰 변화가 일어나다 와 같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십자군전쟁이 중세 유럽에 변화를 가져오다 에서부터 장원이 해체하다까지를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는 23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교가 중세 유럽의 정신적인 바탕이 되다. 첫 번째 별표 2개 칩니다. 배경에서는 동감 1번 아바스 왕조가 이제 사실상 멸망은 하진 않는데요. 아바스 왕조의 왕이 칼리프죠. 칼리프가 정치적으로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즉 북방 지역에 있었던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혹은 이제 그들을 이제 나중에 일컬어서 우리는 돌궐이라고도 하죠. 동양 지역에서는 이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를 점령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또 이슬람교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왕은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권한을 달라라고 얘기했고, 아바스 왕조의 바로 그 제국 안에서 이른바 정치적인 지배자인 셀주크 튀르크의 왕이 술탄이라고 하는 명칭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슬람 세계를 이제 장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셀주크 튀르크의 군대가 바로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가장 중요한 성지라 볼 수 있었던 예수가 활동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있는 이쪽을 바로 장악을 해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이슬람교의 그런 위대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전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에 완전 빠져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그리스도교를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가 막아버리니까 금지를 해버리니까 셀주크 튀르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동남이 2번 바로 이때 당시에 새롭게 이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알렉시우스 꼼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새롭게 황제로 올라가게 되면서 바로 비잔틴 제국의 영역을 좀 더 넓혀볼 요량으로 당시에 교회의 동서 분열 이후에 거의 왕래를 별로 하지 않았었던 이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아니죠. 자, 로마에 있었었던 서유럽 전체의 교회의 최고 권위자 바로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자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밑줄 쳐주겠습니다. 동감 2번 교황에게 비잔틴 제국이 구원 요청. 동감 2번. 자, 동감이 3번. 당시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그 삼포제외 방식에 따른 농사법이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자르족과 그 다음에 노르만족의 침입이 멈춰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농업에 좀 더 집중해서 전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이른바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고 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면서 거기서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산물들을 거래하는 과정 중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 같은 곳에 도시들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점점 더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이 서유럽인들이 좀 더 대외로 팽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갑자기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다음에 동감이 4번 당시에 교황도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백 년 전에 이루어졌었던 동서교회의 분열을 자신이 한번 통합 좀 시켜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교황은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 가운데점 서 교회 통합. 동 가운데점 서 교회 통합. 이걸 목적으로 바로 이제 십자군 원정을 이제 마음에 먹게 됐던 것이죠. 경과에서는 별표 한 개 쳐줍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클레르몽 공의회 오른쪽에도 나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당시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성지를 회복하자 여러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들이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을 뺏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악마와 같은 이슬람 세력들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 지역에다가 그리스도교의 국가들을 완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것이 좀 먹혔어요. 어떻게 먹혔냐면 엄청나게 많은 불황아들을 이끌고 있었던 수도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농민들을 데리고서 대거 이 비잔틴 제국에게 성지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들은 먹기만 하지 뭐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이제 희한한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치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 갔을 때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바로 자기네들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슬람 세력들이 전부 다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호기롭게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게 자기네들을 성지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메트케 때와 같은 그런 이 농민 십자군들을 비잔틴 제국의 황제는 서둘러 보내줬습니다. 배 태워서.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군대를 맞이해서 싸움을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완벽하게 전면하는 그런 학살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번에는
주요국의 왕들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봤을 때는 왕들의 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더 이상 이제 땅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없는 장남은 말고 차남, 뭐 삼남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제후들의 아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십자군 원정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군대는 바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쪽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쪽 지역을 실제로 공격을 해서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점령을 했으면 당연히 이 땅은 누구 겁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일 것일까요? 아니면 교황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 점령한 사람들 것일까요? 원래 구원병 요청을 한 것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은 비잔틴 제국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들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게 자기네들이 장악한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따로 자기네들끼리 봉건제를 실시해가지고서 이 안에서 자체적인 크리스교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비잔틴 제국에서는 당황스럽죠.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려고 했더니 엉뚱하게 자기들이 뺏긴 땅에 자기들이 요청했었던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잔틴 제국은 바로 이 십자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 쪽에서도 이번엔 영웅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 바로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 지역을 공격했고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을 포함한 몇 개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을 실제로 점령하는 사건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와 그 다음에 독일의 왕들, 황제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대규모의 십자군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쳐들어갔습니다.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배 타고서 이쪽으로 왔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육지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독일의 황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대규모의 군대가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 지역에 먼저 프랑스가 도착을 했는데 프랑스의 군대가 혼자서 살라딘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그다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영국의 군대가 도착을 했어요. 영국의 그때 당시의 왕은 리처드 사자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제 사자왕이니까 별명이 사자왕이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알겠죠. 정말 그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즉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영국의 군대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중요한 바로 이슬람의 그 진지를 점령하는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왜냐?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좀 비슷합니다. 서로 좀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 프랑스 왕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점령하려고 했었던 지역을 점령한 다음부터는 영국 국왕에게 협조적이지 않았고 나중엔 그냥 자기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독일 쪽에서 오고 있었던 그런 군대의 경우에는 당시에 황제가 직접 군대를 그리고서 이슬람 지역으로 쳐들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황제가 말 타고서 강을 건너다가 근데 갑자기 실종됐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황제는 없어지고 황제 가문만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황제가 이때 당시에 강을 건너다가 익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황제가 죽었는데 무슨 놈의 십자군이 필요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독일군의 상당수는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3차 십자군에서 싸웠던 것은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와 그 다음에 바로 살라딘 이 둘만 이제 싸웠던 것인데 살라딘은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왕이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성지로 크리스트교인들이 순례를 하러 가면 그러면은
핍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받고 자기는 이제 스스로 돌아가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번엔 또 4차 십자군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4차 십자군은 군대가 여기에 모였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건너갈 배삭이 없는 거예요. 백삭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상업국가들, 상업도시국가들이 당시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공짜로 태워줄게. 대신에 우리들의 경쟁 상대가 되는 또 다른 도시국가를 하나 공격해줘 라고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그 4차 십자군은 그 경쟁 도시국가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경쟁하는 도시국가가 크리스교를 믿는 국가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슬람교 국가를 치겠다고 일어났었던 크리스교의 병사들이 이슬람 국가를 치러 간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은 편이라 볼 수 있는 크리스교 국가를 쳐버린 거죠. 이것에 멈추지 않고 이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버렸냐면 바로 당시에 이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 십자군에게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잠깐 점령을 당하거든요. 점령을 당하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고 지네들이 그냥 가져버립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교황의 입장에서 얘네들은 지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들의 경우에는 비잔틴 제국의 영역 내에다가 라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긴 했었지만, 그 나라는 서유럽 쪽에서도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비잔틴 제국의 이제 적의를 받으면서 나중에 서서히 소멸해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잔틴 제국이 다시 한번 복구를 하긴 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나라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4차 십자군 때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 밑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7차를 끝으로 종료.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결과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군 원정을 일으키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황이죠. 교황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람들은. 근데 십자군 원정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당연히 교황의 권위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감 1번 교황권의 약화. 동감 2번 전쟁에 참여한 봉건 영조 및 기사 세력이 약화됩니다. 십자군 원정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얻은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봉건 영주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 국왕이 바로 자기 자리에 없는 봉건 영주나 기사들의 땅을 그냥 합병을 해버린 겁니다. 혹은 주인 없는 땅을 그냥 합병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건 영주 및 기사 세력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나가 죽고 그들의 땅을 왕한테 다 뺏기고, 대신에 동감 3번 왕권은 강화가 되겠죠. 동감 3번.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도시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노트 그리고 학습지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